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량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근육 운동이 필요한데요. 걷기 운동은 이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따라서 심혈관 기능을 높이고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죠. 하지만 근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운동으로서는 조금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동엽입니다. 양재역에서 참포도나무 병원이라고 하는 척추신경외과 전문병원의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육과 신체 기능이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근육이 감소되게 되면 우리의 신체 기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위험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요약해보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고 신체 기능이 그에 따라서 저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만성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육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게 돼요. 일반적으로 30대 이후부터 매년 0.5에서 1% 정도의 근육이 줄게 되고요. 6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최대 연간 3% 정도까지의 근육의 볼륨과 강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육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근육의 역할은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움직임과 신체 균형을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사 조절, 세 번째는 만성 질환 조절입니다. 첫 번째 움직임과 균형 유지는 근육이 일상 활동 또는 신체 균형을 담당하게 되죠. 따라서 근육 양 자체가 부족해지면 넘어질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건 상식이죠. 또한 두 번째 대사 조절. 근육은 에너지 소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 자체가 감소하게 되면 대사율이 떨어져요. 따라서 비만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성 질환은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같은 만성 질환 위험성도 올라가게 되죠. 근육이 줄어들 때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 예컨대 걷기, 계단 오르기 등이 어려워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낙상 위험성이 증가됩니다. 또한 전 연령층에서 면역력 저하가 되고 만성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삶의 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효과를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죠. 걷기 운동이 근력 강화에 무조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절반은 정답입니다. 하지만 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단지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량 증가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근육 운동이 필요한데요. 걷기 운동은 이제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따라서 심혈관 기능을 높이고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좋죠. 하지만 근력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운동으로서는 조금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의 어떤 주요 효과는 또 당연히 심폐지구력 향상 또는 체중이라든지 혈당 관리, 스트레스 감소 또는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의 한계도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항성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저항성 운동을 통한 근육을 키우는 효과는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근력을 키우고 증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이 들어서 꼭 해야 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근력, 두 번째는 유산소, 세 번째는 균형, 네 번째는 유연성, 이 네 가지예요. 노년기의 그 운동의 네 요소인 근력, 유산소, 균형, 유연성을 골고루, 우리가 음식을 편식 안 하듯이 운동도 편식하면 안 되죠. 골고루 네 타입의 운동을 다 소화함으로써 우리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를 반드시 강화하고 유지하시는 것이 키포인트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우리 몸은 여러 신체 기능과 균형이 떨어지게 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를 예방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좀 한 가지에 편중되는 운동보다는 위에 그 네 가지, 다시 한번 근력, 유산소, 균형, 유연성, 이 네 가지 운동을 통해서 중심되는 코어 운동 강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은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의 우리의 움직임과 신체 기능을 돕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라든지 런지, 팔굽혀펴기, 아령 운동 같은 거는
주 2회 이상은 좀 하기를 저희가 권유하고 있어요.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과 대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걷기라든지 자전거, 수영, 주당 150분 정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균형 운동은 신체 균형 감각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넘어짐, 낙상 같은 거 또는 골절 위험성을 낮추죠. 그래서 한발 서기, 또 뒤꿈치, 발끝 걷기 하루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권장합니다. 유연성 운동은 관절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근육의 유연성을 높여서 부상 방지하고 통증 감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이라든지 또는 필라테스 같은 것을 권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이제 코어 운동을 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몸통의 중심 근육을 강화해서 신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 코어 근육이죠. 특히 척추 질환이 있으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플랭크, 브릿지 또는 3초, 3초, 3초 하고 3초 쉬는 3-3 케겔 운동 등을 권하고 있습니다. 노년 근력 강화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소화 기능을 고려한 단백질, 이게 키포인트예요. 제가 음식 이야기를 두 가지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단백질 섭취인데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항염이에요. 또는 항산화 식단, 이 두 가지인데 노년기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떤 단백질? 두부, 계란, 생선 등에서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요. 근육 건강과 근력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노년기의 근육을 생성하고 유지하고 또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좀 더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노년의 체중 1kg당 1 내지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영양학회에서 출처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예컨대 한 체중 60kg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가 한 60에서 72g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걀 10개에서 12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중요한 이유는 근육 조직의 구성 대부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이고요. 충분한 단백질 섭취는 근육의 자가 분해를 막고 또 합성을 촉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 손실이 좀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가속화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한국 노년층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음식을 추천을 많이 질문을 받는데요. 저는 1번으로 두부를 얘기합니다. 두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에 특히 이제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계란인데요. 계란 한 개에는 약 6에서 7g 정도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죠. 계란 많이 드시고요. 세 번째는 생선이에요. 생선은 이제 근육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영양학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닭고기 권합니다.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건강을 위해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수면을 통해서 우리 신체가 회복되고 또 인지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7 내지 8시간 정도의 수면은 우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면을 하시게 되면 노년기의 신체 회복이라든지 또는 인지 기능을 유지시키는 거, 만성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거죠. 나이가 드실수록 수면의 질이 대부분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또 수면의 질이 좀 안 좋아지면 여러 가지 노년기의 건강 유지라든지 질병 예방에 좀 불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노년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근육과 조직의 회복을 도와요. 그렇죠? 특히 근육량을 유지하고 근력 회복에 중요한데 충분한 수면을 하게 되면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감염이라든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인지 기능이에요. 수면과 인지 기능은 직결되고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데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과 인지력은 당연히 떨어지게 되고 특히 노년기에는 치매라든지 인지 장애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 관리가 중요합니다. 7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인지기능 장애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고 세계적 학회에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 예방에도 수면 부족은 중요한데요.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 수면이 불충분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최대 50%까지 증가하는 미국 심장학회 보고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수면을 실천을 하셔야 되고요. 실천 팁은 뭐 할 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잘 주무셔야 됩니다. 침대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이라든지 TV 화면을 최소화해서 수면에 도움을 주셔야 되고 차분한 음악이라든지 책을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낮잠을 주무시는 경우도 있는데 한 20분 전후로 짧게 제한해서 주무시고요. 그래야지 밤 수면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전에는 카페인 음료나 음주를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근감소증이란 어떤 질병인가요? 근감소, 즉 근육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하지만 근력, 근육의 힘도 저하되고 노화되는 질병인데요. 근감소는 어떤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서 근육과 근력이 기능이 크게 줄어드는 신체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sarcopenia라고 하는 근감소증은 나이가 들게 되면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줄게 되고 근육이 감소하면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질병 상태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그냥 늙어가는 거다라고 여겨졌지만 현재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별도의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 진단 기준은 국제적으로는 많이 쓰는 진단 기준이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해요. 이 세 가지 모두 포함될 경우에는 중증으로 우리가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력 저하, 악력 테스트 등에서 측정을 하는데 근력이 정상치 이하로 떨어진 상태. 예를 들어서 남성 악력, 여성 악력이 남성 악력은 27kg 이하, 여성은 16kg 이하일 때 정의하고 있고요. 근육량 감소는 골격근의 양 자체가 정상 대비 크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남성의 SMI가 제곱미터당 7.0kg 이하, 여성은 5.5 이하입니다. 신체 기능도 이제 감소되는 기준이 있는데 보행 속도가 준다든지 일상적인 움직임이 좀 떨어지면서 어려움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행 속도가 초당 0.8m 이하로 속도가 떨어지게 되면 신체 기능 감소의 정의가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이런 세 가지의 근감소증 진단 기준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근감소증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감소증 주요 증상은 쉽고 지치고 피로감을 느끼면서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고 걷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죠. 균형 감각 저하로 떨어질 위험성이 높고 팔다리 힘이 좀 약해지면서 가늘어지죠. 그래서 병뚜껑 열기라든지 또는 무거운 물건을 든다는 것이 좀 힘들어지죠. 근감소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바로 근육 재테크, 근테크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예요. 체중 1kg당 1 내지 1.2g의 단백질 섭취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먹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 주 2회 이상 웨이트 운동하시고 꼭 저항성 운동하시기를 권합니다. 단 허리를 좀 강하게 비트는 운동이라든지 너무 고중량 고강도 고충격 운동을 한다면 이런 운동은 오히려 근감소 예방에 좋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척추 통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척추 통증 환자들 많죠. 주로는 이제 근육통도 있고요. 자세가 안 좋은 불균형, 그 다음에 이제 척추 질환 자체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기타 다른 질환 때문에도 이제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척추 통증의 원인은 근육통, 잘못된 자세, 척추 질환, 기타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증상에 따라서 또 원인에 따라서 완전히 분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나열을 하나씩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통인데요.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흔한 척추 통증 원인으로 근육이 좀 너무 심하게 삔다든지 과사용된다든지 긴장되는 경우죠. 특정 근육 부위가 좀 뭉치거나 염증이 생겨서 누르면 아픈다든지 뻐근하고 좀 묵직한, 그래서 움직임이 좀 악화된다라는 증상으로 나타나죠. 두 번째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세가 불균형이 오면 당연히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잘못된 그 자세로 인한 만성 통증으로 갈 수가 있죠. 척추 질환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장시간 특정 자세를 했을 때 통증이 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 가지 자세를 너무 오래 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척추 변형에 의해서 허리나 목이 좀 뻣뻣한 느낌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척추 질환인데요. 디스크 자체가 돌출됐다든지 협착증, 전방정해증, 즉 척추 구조가 직접 구조적 문제가 생겨서 발생할 수 있는 척추 통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다리 쪽 내려가는 방사통이라든지 저림, 감각 이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협착증의 경우에는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 심해지는 양상이고, 허리 디스크 질환인 경우에는 숙이거나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좀 심해집니다.
기타 질환으로는 척추 외 여러 장기 또는 기관의 문제로 2차적으로 척추 통증이 생기는 건데, 예컨대 뭐 복부라든지 옆구리 통증 또는 발열, 체중 감소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가 있고, 자세나 움직임에 상관이 없이 통증이 지속된다면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뭐 신우신염, 신장결석, 췌장염, 담낭염, 고관절염 또는 기생충, 혹시 암 같은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 건강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항염 식단이라고 하죠. 염증을 줄여주는 식단이 있고요.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 그 다음에 단백질입니다. 이 척추는 뼈, 디스크, 관절, 인대 등 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의 대사 상태랑 염증 수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따라서 척추 건강에 좋은 음식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항염인데, 대부분 척추 통증은 미세 염증과 관련이 있어서 오메가3가 많은 등푸른 생선, 그다음에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올리브유, 또 항산화 비타민 C, E가 많은 채소나 과일 같은 것이 항염 식단에 들어갑니다. 또한 뼈 건강에 좋은 칼슘,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들인데, 이 칼슘은 뼈와 척추뼈의 밀도 자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근육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멸치, 저지방 우유, 달걀, 버섯, 연어 같은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근육과 디스크를 보호하는 음식 중에 영양소 중에서 단백질이 있는데, 단백질은 척추 주변 근육 유지에 필수고 근감소로 인한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것에 대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두부, 계란, 닭가슴살, 콩류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죠. 반면에 이제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과도한 당분이라든지 가공 음식은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또한 과다한 나트륨 섭취, 칼슘 배출을 증가시켜요. 그래서 골밀도를 낮추게 되죠. 그리고 고열량, 고지방 식단도 체중 증가에 따라서 척추에 물리적으로 부담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평소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척추 건강에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립정렬, 그 다음에 체중 분산, 자세 습관 교정, 그 다음에 3.3 케겔 운동, 이렇게 권유하는데, 척추는 하나의 뼈가 아니라 33개의 뼈와 디스크, 근육,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기적인 구조거든요. 따라서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자세를 형성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세에 신경을 쓰면서 척추 부담을 줄여주셔야 돼요. 걸을 때는 귀나 어깨, 골반의 일직선상이 옆에서 봤을 때 정렬이 잘 좋아야 되고, 턱은 살짝 당기고 시선은 전방으로 15도 정도 전방을 보게 됩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들고 발 뒤꿈치라든지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디디게 되죠. 고개를 좀 빼고 이렇게 걷는다든지 한쪽 어깨에 가방 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앉아있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를 세우죠. 무릎은 90도로 하고 발이 바닥에 반드시 닿아야 되고, 양발이 다. 고개를 앞으로 빼지 않습니다. 앉은 상태에서는 약간 좀 이렇게 산만하게 몸을 이렇게 좀 움직여주는, 너무 좀 이렇게 움직이면 이상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몸을 좀 움직여주면서 체중 분산을 시키고, 50분 정도 앉아 계셨다면 반드시 5분 내지 10분은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워있을 때는, 누워있으면 척추와 침대 사이에 빈 공간, 즉 데드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게 누워주시는 것이 좋아요.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나 바디필로우 같은 것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바로 누울 때는 무릎 안에 쿠션을 대면 이 데드 스페이스가 줄게 됩니다.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 또는 너무 단단한 돌침대는 피하시기를 권합니다. 척추가 인간의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네. 척추는 그냥 뼈대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신경계가 지나가는 통로이고, 오장육부 내부 장기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망이면서 신체의 균형을 담당하시는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그냥 허리 뼈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판단이시고요. 신체의 중심축이지만 여러 신경과 장기를 연결하기 때문에 척추 건강이 곧 전신의 기능과 함께 연관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신경계의 중심 통로이기 때문에 척추체 사이는 척수라고 하는 신경 기능이 지나가죠. 이는 뇌와 온몸에 신경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이 있고요. 그 척추뼈가 틀어지거나 주변에 있는 디스크가 돌출하게 되면 신경이 압박하게 되고, 당연히 신경학적 증상인 통증이나 저림, 운동장애가 발생합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균형을 또 조절하는 구조물 아닙니까? 척추 정렬이 흐트러지거나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 골반이라든지 양쪽 무릎, 발목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관절 통증 또는 보행 이상, 낙상 위험 증가도 일으킵니다. 특히 노년기의 낙상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척추의 불안정성입니다. 척추신경은 우리가 숨을 쉬는 호흡 또는 소화, 심장 박동, 방광 기능, 대소변 기능, 성기능 이런 자율신경 기능과도 연관이 돼 있고요. 흉추의 긴장은 소화불량 또는 갈비뼈 늑간 신경통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요추의 압박은 또 방광 기능 저하 또는 하체의 순환 저하 시킬 수가 있고요. 경추 불균형은 어지러움증, 집중력 저하, 두통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삶의 질과 정서적인 면도 있어요. 만성 요통이라든지 경추통이 생기면 인상을 쓰게 되고 예민해지고 수면의 질도 떨어지게 되고 활동량이 떨어지게 되고 사회생활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반적인 척추 통증이 반복되게 되면 우울감이라든지 무기력감 또는 고립감 같은 정서적인 불안정성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척추가 불안정해지면 자율신경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좀 예민해지고 화를 잘 내게 되고 스트레스 내성도 약화되고 또 일단은 미용적으로 이쁘지도 않죠. 의자병이란 무엇인가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로 인해서 발생하는 척추 관절 또는 심혈관, 대사계통을 포함한 전신 건강 이상을 유발하는 현대병입니다. 의자병은 의학적으로 명확한 질병명이고 또 현대인이 지속적으로 좌식 생활을 하는 습관이 가져온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일컫는 생활습관병, 즉 라이프스타일 디지즈예요. 실제로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의 레빈 박사는 Sitting is new smoking, 즉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흡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비만, 암에 대한 조기 사망률을 올리는 것이 흡연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 흡연만큼이나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은 조기 사망 위험을 20 내지 30%까지 증가시킨다고 이미 보고했습니다. 최근 의자병이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현대인들의 병이죠. 그러면 현대화됐기 때문이죠. 사람이,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됐겠습니까? 현대인은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혁명, 좌식 생활 증가 같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난 거예요. 따라서 이런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대사질환, 인지기능 저하 또는 조기 사망 위험성들이 올라가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기관에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산업혁명인데 18세기에서 19세기 산업혁명 아시죠? 육체 노동을 하던 인류가 사람들이 이제는 기계 조작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나지만 공장에서 이제 앉아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작업자가 늘어나게 되고 활동량이 급감했어요. 따라서 이때부터는 일이라는 거는 서서 막 노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앉아 있는 것이라는 개념이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게 됐고 그 이후에 2000년 들어와서 디지털 혁명이 다시 생겼어요. 산업혁명에 이은 디지털 혁명이 2000년대 이후에 컴퓨터,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 되면서 생활 양상이 패턴이 바뀐 걸로 봐야 되죠. 사무직이 확대가 되고 또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하게 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 증가가 어떤 디지털 혁명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하고 이동하고 여가까지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특히 청소년, 직장인 또는 노년층,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앉아있게 되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이 앉아있는 시간이 평균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경고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하루에 10시간 앉아있는 것은 흡연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을 불러옵니다 라고 돼 있고 특히 심장병, 당뇨병, 비만, 일부 암, 그 다음에 우울증, 치매 이렇게 6가지 질병에서 더 심해진다. 따라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2030년까지 신체 비활동 인구를 15% 이상 줄이지 않으면 글로벌 보건 비용이 더욱더 폭증할 거다라고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으로 현대화된 현대인들한테 의자병을 예방하려면 또 다른 혁명, 자세혁명이 필요합니다. 의자병인지 아닌지 쉽게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의자병 자가진단 있습니다. 하루에 앉아있는 시간이 7시간이다.
1시간 이상 자세를 바꾸지 않고 계속 앉아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작업이나 스마트폰 사용 중에 어깨가 또는 목이 자주 뻐근하다.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나 무릎, 다리에 불편함이, 저림이 있다. 식사 후에 앉아있거나 누워서 스마트폰, TV를 보는 경우가 많다.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대부분 많이 이동한다. 주말에도 대부분 시간을 소파나 의자에 앉아서 보낸다. 예전보다 자세가 구부정해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평소에 걷기라든지 스트레칭, 가벼운 운동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다. 최근 들어서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 무기력감을 자주 느낀다. 네, 위에 해당되는 항목 10가지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나 해당되십니까? 3가지 미만이면 양호하고요. 4가지에서 6가지 정도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10가지 항목 중에서 7개 이상의 항목이 여러분에 해당된다면 고위험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다음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네. 의자병을 예방하기 위해 앉아있을 때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할까요? 일단 자세죠. 의자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앉아있을 때는 척추를 세우고 미세한 움직임을 좀 통해서 하중이 분산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앉는 자세가 중요한데, 앉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관리가 돼야 되고요. 또 그 시간 동안 잘못된 자세로 정지 상태로 있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앉아서 정지되어 있는 시간을 최소화해라. 특히 이제 직장인들은 뭐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있지 않습니까? 자세 하나가 바로 디스크라든지 거북목, 피로 누적, 정맥 순환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상당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러한 자세는 근육이 비정상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척추라든지 디스크 관절에도 가해지는 압력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의자병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를 제가 이제 귀, 어깨, 골반이 옆에서 봤을 때 수직선으로 유지가 돼야 되고, 팔꿈치를 몸에서 붙여서 90도 정도, 손목은 꺾이지 않게, 그 다음에 엉덩이는 의자 깊숙이 뒤로 붙여가지고 등받이에 밀착을 하시고요. 시선이 중요한데, 모니터는 이제 상단 눈높이랑 좀 일치하게 하고, 무릎 각도는 90도, 발은 양쪽이 다 항상 발바닥에 닿게, 발 꼬면서 한쪽 기울어진다든지 또는 의자 위에서 양반다리 하는 거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아있냐가 중요한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액티브 시팅 개념이에요. 액티브 시팅. 좀 오래 앉아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컨디션들이 있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미세하게 이렇게, 저도 지금 그렇게 약간 움직이지 않습니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 의자병을 줄이려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앉아 있어도 뭔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좀 이상해 보이지만 작은 어떤 모션을 주면서 액티브하게 앉아 계셔라. 액티브 시팅 개념이, 이제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좀 앞으로 좀 살짝 기울여주고 골반을 좌우로 움직여주고 엉덩이의 좌우에 하중이 번갈아 가지게 하고 척추에도 좀 리듬감을 주고 등받이에 기댄 자세랑 몸을 좀 번갈아 가면서 세워준다든지 구부러준다든지 양쪽 무릎을 가끔 위로 이렇게 들어준다든지 발목을 크로스한다든지 또는 발목을 잡아당긴다든지, 그러면서 1시간마다 일어나서 1, 2분간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액티브 시팅입니다. 바빠서 6시간 이내로 수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괜찮을까요? 6시간 이내로 수면하는 사람이라 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6시간 이하의 수면은 면역이라든지 대사, 뇌기능, 감정 조절까지 전신에 악영향을 주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만성질환과 조기 사망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연령별 권장 수면은 미국 수면재단에 의하면 성인은 이제 7에서 9시간인데 65세 노인은 7에서 8시간, 청소년은 8에서 10시간, 아동은 9시간에서 11시간이에요. 꽤 수면을 충분히 취하셔야 되고요. 수면 부족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는데,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감소, 그다음에 감정 조절 장애, 우울감, 불안감, 치매 안 좋고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이제 면역 기능이 악화되는데 백혈구 기능 자체가 떨어져요. 감기 감염 당연히 잘 되고, 또 우리가 백신 맞는 그 백신 효과도 감소되고 상처도 회복이 지연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서 제2형 당뇨병 위험성 증가되고 있고, 렙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렐린이 증가하게 돼서 식욕 증가가 되고 비만 유발하게 돼요. 심혈관 질환에서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험이 20 내지 30% 정도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의 영향도 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면서 세포 회복이 지연되고 근육 회복이 안 되고 디스크 질환 있는 환자들도 통증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노화 촉진되고 피부 재생도 좀 떨어지죠. 그래서 생활습관 의학적 관점에서 본 수면은 회복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수면 부족은 정신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전신의 병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의학적 관점에서 수면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척추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나요? 왜 스트레스랑 척추 질환이 연관이 있을까요? 얘기하는데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통증 자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중추신경계의 민감도를 높이는 촉진제 역할을 해요. 따라서 실제로 척추 통증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통증에 미치는 영향은 신경계가 과민화되는 과정인데 이 스트레스가 통증 조절 회로를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자극만 줘도 더 크게, 더 아프게, 더 오래 느껴지게 됩니다. 실제로 MRI 상으로는 병변이 심하지 않은데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통증의 강도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근육이 긴장이 되고 통증이 증가하는 것은 이미 밝혀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것이 우리의 목이라든지 어깨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긴장시키고 승모근, 척추 기립근, 요방형근 같은 깊은 속근육이 과긴장되게 되면 허리 통증이라든지 목 결림 또는 두통, 턱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수면을 방해해요. 그렇죠? 그리고 회복 호르몬인 멜라토닌 또는 성장 호르몬 같은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관절이라든지 디스크 회복이 저하를 시키고 근육 재생 속도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주요 저널 발표를 보면 만성 요통 환자의 50% 이상은 심리적, 정서적 요인에 의해서 통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인지행동 기반 스트레스 중재만으로도 요통이 의미 있게 감소합니다. 따라서 저는 통증 환자로 오는 환자들을 일부러 웃겨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의사예요. 제가 좀 재밌게 생겼나요? 저는 좀 환자하고 스몰 토크, 좀 환자의 어떤 직업적인 거,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같이 남편 욕도 해주고, 같이 뭐 자식 욕도 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환자와의 어떤 관계성을 통해서 좀 재밌는 조크를 한다든지 뭔가 환자의 인지 기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그래서 환자의 요통이 유의미하게 감소되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진료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많은 음식들, 그래서 생활 속의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이제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데 복합 탄수화물, 세로토닌 같은 분비를 촉진해서 기분이 안정되죠. 현미, 귀리, 고구마,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신경 안정하고 근육 이완시키거든요.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그 다음에 오메가3 많은 거, 항염작용이 있죠. 스트레스 호르몬 억제하죠. 어떤 게 있을까요? 고등어, 연어, 들기름. 그다음에 비타민 B가 많은, 그래서 비타민 B가 역할은 스트레스 대응력 강화시키고 신경을 보호하는데 계란, 콩, 잡곡에 많습니다. 그다음에 트립토판,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정부체인데 두유나 치즈, 견과류, 닭가슴살 드시면 상당히 트립토판 성분이 많죠. 그다음에 폴리페놀, 뇌신경 보호하고 염증 억제하는 기능인데 저도 좋아합니다. 뭐 블루베리, 다크 초콜릿, 녹차 이런 것들이 있죠. 스트레스를 악화시키는 음식도 있는데요.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혈당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 기복.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 너무 좀 많이 드시면 교감신경 확진이 되면서 불안하고 불면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너무 심한 고지방, 고염분 가구 음식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체내 염증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회복이 저하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술인데 음주도 일시적으로는 약간 긴장을 해소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회복력이라든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에 좋은 생활 습관은 릴렉스, 깊고 느린 복식, 호흡하면 교감신경이 좀 안정이 되죠. 그다음에 좀 살살 식사하시고 걸으세요. 햇빛에 노출되면서 걸으시면 콜티졸이 감소하게 되고 세로토닌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기를 쓰세요. 글을 쓰는 것은 어떤 자기의 감정 해소라든지 자기 이해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충분히 수면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뭔가 리셋이 되는 메커니즘이 있고요. 저는 정서적 안정을 포함해서 소속감도 좋고 종교 활동 통해서 뭔가 어떤 스피리추얼 파워, 즉 영적 회복 증진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게 좋나요? 네, 당연합니다. 실제로 저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 힘든데요. 아침 식사는 하루의 신진대사를 깨웁니다. 또한 혈당이라든지 집중력, 기분 조절에 도움이 되죠. 생체 리듬을 설정해 주는데 아침 식사는 나는 깨어있다라는 신호를 우리 몸에 보내는 생체 시계를 맞춰주게 되죠. 그리고 혈당과 인슐린 반응 조절에도 관여를 하는데 아침을 거르게 되면 혈당이 점심 이후에 급격히 올라가게 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이는 이제 당뇨나 비만, 피로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의 당뇨병 위험이 약 30% 정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하게 되면 뇌는 포도당을 주로 연료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력과 기억력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노년층들은 인지기능 저하랑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아침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조절, 기분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데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콜티졸이 올라와서 좀 짜증나고 불안해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아침 식사는 세로토닌을 분비 촉진하기 때문에 감정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면 좋은 음식들은 이제 복합탄수화물, 에너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통밀빵이라든지 잡곡밥을 권하고 있고요. 양질의 단백질로는 뭐 달걀, 두부, 요거트, 근육 보호하고 포만감을 주죠. 또 건강한 지방도 좋습니다. 들기름, 아보카도, 견과류를 통해서 뇌 기능을 보호하고 세포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고요. 제철 음식, 과일, 채소 이런 걸 통해서 비타민과 섬유소를 충분히 흡수하면서 소화 촉진과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히 강조하는 것은 발효식품인데요. 요구르트라든지 된장국, 김치를 통해서 장 건강과 면역력 강화시키는 발효식품, 저는 아침에 꼭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사로서 신경외과 전문이고 척추 수술도 하는 외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랫동안 환자분들의 통증과 질병으로 이렇게 같이 치료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단순하게 어떤 치료를 넘어서서 환자의 삶의 전체의 리듬을 회복하는 생활습관의학을 공부를 했고 생활습관의학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는 참포도나무 병원은 여러 과가 있는데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척추 질환도 치료하지만 여러 전문과 선생님과 함께 다학제 진료를 하고 생활 습관을 접목해서 진료하고 있어요. 그리고 AI 기술이 융합된 여러 진단 또는 치료 모델들을 적용하고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척추 질환이라든지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환자가 진입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들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제가 운영하는 재미없지만 이동엽 원장의 자세혁명이라든지 또는 참포도 나무병원 의사들이 나오는 참닥 TV를 통해서 뇌라든지 척추 또는 심혈관 또는 재활 운동법들을 알려드려서 단순하게 척추 통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인격적으로 그 환자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또 질병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 이런 부족한 저희들의 어떤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어떤 환자한테는 인생의 큰 역할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합니다.